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온타리오주 약사 데이빗입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캐나다 약국에서 조제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임상적인 이슈에 대해서 약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전문 서비스가 시행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제 오더가 발생한 이후에 약사 스스로 혹은 다른 스태프를 통해서 조제된 약이 검수를 위해서 약사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검토 과정에서 처방전의 내용이나 환자의 상태 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약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정부로부터 수가 보상을 받는 Expanded Professional Pharmacy Services에 해당합니다. 이 서비스의 명칭은 Pharmaceutical Opinion Program, POP라고 하고요. 지난 2011년부터 온타리오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약사의 검토 중에 발생하는 임상적인 의문을 가이드라인에서는 Drug Therapy Problem, DTP 혹은 Drug Related Problem, DRP라고 부르고요. 다음에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접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Therapeutic Duplication, Drug may not be necessary. 같은 계열의 약이 중복으로 처방이 돼서 임상적인 유익은 없으면서 부작용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자면 로스바스타틴 복용 중인데 같은 계열의 아토바스타틴이 교체 지시 없이 처방된 경우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약을 중복으로 복용하면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작용은 하겠지만 둘 중 하나만 용량을 높여서 사용하면 되니까 사실상 불필요한 처방이 되는 것이고 부작용의 위험도 올라가게 되겠죠. 두 번째로 dosage too low. 처방된 약의 용량이 일반적인 치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거나 환자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너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고요. 실례로 소아항생제 처방 시에 진단된 내용과 체중에 따른 권장 용량보다 과하게 낮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기도 감염증으로 아목시실린 시럽제를 조제할 때에 처방전 접수 시에 반드시 환자의 체중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일일 투여 용량을 계산한 후에 가이드라인에 나온 적응증별 권장 용량과 대조를 해서 적절한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경우 팔로우업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Suboptimal Response to a Drug. Drug is not working as well as needed. 2번과 좀 비슷한 상황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물의 제형이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예로 지루성 피부염 치료를 위해서 두피 내에다가 바를 스테로이드 제제인데 로션 타입이 아닌 연고제가 처방된 경우입니다. 끈적끈적해서 연고제는 잘 발리지 않고 흡수에도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로 환자의 증상이 처방된 약물과 맞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광염 증상에 특정 항생제를 사용을 했는데 증상 개선이 없고 오히려 악화된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환자가 다시 병원을 방문을 해서 의사와 직접 팔로우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약사와의 연락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로 과거에 특정한 약을 투여했었고 효과가 없었는데 똑같은 약이 다시 처방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질환 때문에 진료를 본 첫 번째 의사로부터 특정한 외용제를 처방을 받았는데 얼마간 사용해보고 본인이 효과가 없어서 다른 의사로부터 다시 진료를 받지만 상황이 제대로 그때 설명되지가 않아서 같은 성분 함량의 외용제가 또다시 처방된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네 번째로 requires drug. Patient needs additional drug therapy. 현재의 약물요법으로는 치료나 관리에 부족하니까 다른 계열의 의약품을 추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죠. 2번이나 3번에 말씀드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다섯 번째로 Adverse Drug Reaction. 알러지 반응이나 상호작용 등에 의해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스테틴 계열 중복 처방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종종 스테틴하고 파이브렛 계열 약물을 함께 처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같은 계열의 약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국 시스템에서도 항상 상호작용, 즉 횡문근 융해증이나 근육통 부작용의 경고가 뜨는 조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런 조합이 특정 환자에게 처방이 되었다면 약사가 확인 차원에서 의사에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약물 알러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요. 약국에 방문하는 모든 환자분들에게는 반드시 알러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물어봐서 약국 시스템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둬야 하고요. 추후 처방전이 접수되었을 때 알러지 우려가 있다면 병원에 문의해서 변경하도록 해야 되겠죠. 페니실린이나 아스피린 알러지 등이 대표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크게 6번째로 dangerously high dose. Patient may either accidentally or on purpose. 이것은 처방된 용량 자체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환자가 임의로 높게 복용하거나 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게 7번째로 non-compliance. Patient is refusing to take the drug or not taking it properly. 가이드북에서는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사가 지시한 복용법을 환자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두 번째, 환자가 주어진 약을 복용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경우. 세 번째, 알약 사이즈가 커서 삼키기 힘들어하거나 특정한 도구를 이용해서 투여해야 하는 약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네 번째, 일정한 빈도로 복용해야 하는 약을 환자가 임의로 생략을 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야말로 약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주어진 용법 용량대로 약을 먹는 비율, 한자말로 복약 순응도라고 하는 이 비율이 80% 정도는 넘어가야 효과적인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만성질환의 경우 실제로는 50%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라는 미국의 보고도 있습니다. 의사분들은 본인이 처방한 대로 환자가 꼬박꼬박 약을 잘 챙겨 먹는다는 전제하에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실제로 이게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가볍게 볼 수가 없죠. 참고로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사가 주도적으로 환자에게 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중 하나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언급해드린 바 있는 블리스터 팩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준비를 하면 되고 의사에게는 따로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그 사유를 간단히 기재해서 1년에 한 번씩 닥터 오피스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게 8번째로 prescription has been confirmed false or has been altered. 접수된 처방전의 위조 혹은 변조가 확인되었을 때에도 이 서비스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방전 검토 중에 혹은 환자와의 상담 중에 이러한 8가지 항목에 대해서 문제를 확인을 했다면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쓰고 그 근거가 되는 레퍼런스를 첨부해서 약사의 의견, 즉 약사가 추천하는 변경 내용과 함께 처방한 의사에게 팩스를 보냅니다. 의사는 그 내용을 보고 3가지 종류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not filled as prescribed. 처방전의 위 변조 혹은 임상적인 이슈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한 해당 처방전을 취소하겠다라는 결정이고요. 두 번째, no changes to prescription therapy, filled as prescribed. 약사 의견을 참고하긴 했지만 원래 처방의 변경이 없이 의사가 처방한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결정이고요. 마지막으로 change in prescription therapy, 약사 의견을 참고해서 처방을 변경한다는 결정입니다. 이와 같은 3가지 옵션별로 의약품의 DIN과 같은 8자리의 청구 코드가 있어서 의사로부터 접수한 답변의 종류에 따라서 정보에 청구를 하고요. 이 대화를 주고받은 문서를 처방전 및 관련 근거로 해서 스캔을 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가이드북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명시를 해서 불필요한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재고가 없거나 품절이어서 대체의약품을 추천하는 경우, 혹은 작성된 처방전의 내용 중에 단순 실수로 누락된 항목이나 아니면 알아보기 힘든 필기에 대해서 약사가 문의를 한 경우, 보험 커버를 위해서 대체의약품을 추천한 경우, 그리고 의사로부터 약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이 오지 않은 경우 등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중복 처방이나 각종 금기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캐나다에서는 시스템 차원에서 어떻게 걸러내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좋겠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